예, 반갑습니다. 임성호입니다. 수능 끝나고 저희가 어제부터 이제 설명회가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저희 종로학원하고 이제 서초구 그다음에 방배교육지원센터와 이제 같이 지금 수능 이틀 후에 지금 준비를 해서 했는데, 여러분 수시가 일단 오늘 지금 현재 오늘도 뭐 성균관대학교부터 뭐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수시가 복잡하다고 나는데, 어떻게 보면 수시가 어느 순간부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단순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전국의 모든 학교의 내신 수준은 다르다라고 하지만 내신 등급이라는 게 명쾌하게 좀 나와 있기 때문에 내신 등급에 따라 사실 원서를 낼 수밖에 없었었고, 또 내신이 안 되면은 오늘처럼 논술 전형에 다 넣었죠. 그래서 논술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은 거의 단 한 명도 안 빠져나가죠. 무조건 저기가 가장 최상의 대학이다 생각하고 이제 붙게 그렇게 되는데, 이게 정시로 넘어오게 되면은 제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데이터도 어렵고, 질문을 하고 싶어도 왜 내가 이 가나 다 우선 가장 어려운 게 원서를 수시는 6장을 써줘. 그냥 수준별로 그대로 쓰게 돼 있어요. 그냥 눈높이를 못 낮추니까 그냥 논술 전형에 상향 지원을 하고 할 뿐인 것이지, 뭐 복잡하다고 얘기해봤죠. 내신이 2.5등급이냐 2.1등급이냐 뭐 1.5등급이냐 명쾌하게 좀 떨어진 거죠, 그게. 근데 정시로 가보면은 대학을 일단 세 군데밖에 못 넣죠. 그것도 가군, 나군, 다군으로 또 가이드라인이 또 정해져 있죠. 이게 저쪽에 점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쪽 대학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저기 대학을 원서를 또 못 내게 돼 있죠,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수시는 끝나고 나면 정시라도 있겠지라고 기대라도 있는데, 사실은 정시는 끝나고 나면 끝인 거죠. 뭐 추가 모집 있는다 하더라도 서울 수도권 추가 모집은 하늘의 별 따기고, 아니면 아예 낮춰서 그냥 지방으로 가느냐, 그냥 막 빠질 단계에 지금 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적으로 보면은 상위권이다 중위권이다 하위권이다 정치 전략이 뭡니까라고 자꾸 저도 언론에 인터뷰하면 사실 제일 할 말이 없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그런 만약에 인터뷰 질문이 들어오면은 하나밖에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정보 좀 찾으세요, 그냥. 이게 가군, 나군, 다군, 여러분들 이거 수시 때 하는 입시에 고등학교 3학년 부모님들은 사실 이 표준 점수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것도 사실 잘 모르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재수 한번 시켜보고 떨어져 보고 이렇게 되면 저게 왜 필요했다라는 것이 알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수시의 어떤 그 정보 수집과 정시의 정보 수집은 차원이 달라요, 이게.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전국에 가나 다군 해가지고서 그거 입력해가지고 엑셀 돌려가지고 순서 매기고 또 계산 방식 다 다르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그냥 계산기 집어넣어가지고 이 대학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물어보고 된다면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 정도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정도라도 하려고 하면은 뭔가를 알아야 질문을 하게 되고, 제일 명쾌한 제일 뭐 갖춰야 될 거는 우리 애가 가군, 나군, 다군의 저 대학의 저 학과를 왜 집어넣느냐라는 게 명쾌해져야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학교를 붙고 나서도 계속 후회를 해요. 뭔가 손해 본 듯한 느낌이 들고, 또 정시에 붙으면 두세 군데 대학을 한꺼번에 또 다 붙으면 다 붙고 떨어지면 다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장 두세 군데 붙으면은 이 둘 중에 뭘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것도 완벽한 뭔가 로직에 의해서 판단,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해서, 지금부터 12월 8일 원서 접수, 그러니까 정시 아니 그러니까 점수 발표 이전까지는 정보를 좀 잘 좀 갖춰 놓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오늘 우리가 혼자서 찾기 어렵고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들 해가지고 좀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보시고, 일단 뭐 수시에 붙으면 일단은 이런 자료들은 다 버린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지 하위권이든지 간에 어쨌든 정보 수집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12월 8일 날 나오면, 채점 결과가 나오면은
애들의 출석기가 어디서 서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기 100점짜리가 몇 명이고 99점짜리가 몇 명이고 98점짜리가 몇 명이 지금 돼 있다라는 게. 그래서 작년도에는 99점, 98점짜리가 거의 똑같은 동점자가 보면 한 1000명밖에 없던 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98점, 90점, 뭐 99점 이런 애들이 그 위에 있는 애들이 1000명이 같이 뭉쳐 있던 것들이 금년도에는 뭐 각 점수 때마다 보면은 100명, 뭐 200명, 300명 이렇게 갈라져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해석은 야, 내 점수가 경쟁력이 있구나 이게. 아니면 잘 받아놨는데 경쟁력이 없구나 이렇게 또 판단을 하는 게 애들의 줄 서 있는 것이 12월 8일 날 드러나는 거예요. 내 점수 받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내 점수 때 애들이 지금 어떻게 줄을 서 있는지. 작년에 빽빽하게 줄을 서 있으면은 그냥 동점자가 돼 버리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사소한 과목 하나에서 그냥 결판이 나버리게 되는 거고, 올해처럼 뭐 불수능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올해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은 상위권 애들은 살판단 거예요. 변별력이 높아졌으니까 점수 고득점이면 갈 데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서 웬만큼 점수가 된다 싶으면은 훅 그냥 상향 지원하고 소신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현재까지 그 파악된 거, 저 윗단의 애들. 그런데 중위권이나 중상위권들은 어떻게 분포도가 밀집될지에 대해서는 12월 8일 날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을 생각을 하시고 정보를 가군, 나군, 다군 따로 지금까지 정시를 생각을 안 해봤죠. 근데 대학은 생각을 했는데 내가 저 대학 가려고 하면 원서를 낼 수가 없는 게 가이드라인이 딱딱딱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정시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고, 일단 이 자료 한번 펼쳐보죠. 이 자료는 현재 국어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이고 수학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이고 탐구는 50점 만점이죠, 한 과목씩. 그래서 50점 해서 다 더하면은 국어 100점, 수학 100점, 탐구 50점, 탐구 2개 50점 하면 300점이죠. 300점 중에서 우리 애가 몇 점이냐라는 것을 지금 현재 데이터로서 해볼 수 있는 최선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그거밖에 없죠. 그리고 또 그 데이터 또한 그 학생이 제대로 마킹을 해가지고서 지금 집에 갖고 와서 잘 채점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일단 믿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점수를 했을 때 이 펼쳐보면은 뭐 인문자연 가나 다 군별로 다 되어 있는데 그 점수대로 보면은 대강의 대학이 요 정도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를 일단은 좁혀나가는 과정에서 이 자료를 일단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내 점수로 비슷한 점수대 높은 대학들은 얼마만큼 차이가 있고 이 밑에 대학은 얼마만큼 지금 현재 텀이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어제 저녁에 거의 다 끝났죠. 논술 시험장 갈까 말까 하는 애들은 이미 다 걸러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애들은 논술 시험장에 다 갔고 지금. 그리고 내가 저 대학부 성균관대학교보다는 100% 이거는 저쪽 뭐 서울대 붙을 것 같다 싶으면은 성균관대 논술 시험장으로 안 간 거죠. 그 작업들은 저도 어제 저녁에 한 8시, 9시까지 막 전화도 오기도 하고 막 점수 막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거는 어제까지 다 끝났다고 봐야 될 거예요. 어느 정도. 그리고 대한민국 학생들 중에서 거의 97, 8%는 논술 시험장에 간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이거 다 상향 지원을 찔렀던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있는 그런 상위권 애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자료로서 일단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자료집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수능 시험 날 저희 회사에서는 일단 강사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래서 강사들의 입장에서 이게 어떠냐. 두 번째가 올해 그 대학교 들어간 정시로 대학교 들어간 학생들을 불러다 놓고서 시험지를 주고서 풀어보게 해봅니다. 동일 시간을 주고. 그래서 이게 작년도 그 수능 점수랑 올해 풀어봤을 때 그 점수가 어땠는지 또 평가를 해보고, 고등학교 애들이 그냥 학교를 안 갔죠. 그래서 수능 진도 끝냈던 예비 고3 학생들이 학원에 나오게 해가지고서 또 같은 시간을 줘서 풀어보게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내도록 추적했던 애들을 시험장에서 나오면 또 조사를 해가지고서 이제 표본을 추출해서 보는 결과가 가채점이고 이제 그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을 때 2022학년도, 2023학년도가 통합수능 1년차, 2년차, 올해 3년차입니다. 1년차, 2년차에 보면은
9월 달이 88점, 100점 만점에 88점 나왔는데 채점을 해봤더니 74점으로 어려워졌고 88점이 72점으로 어려워졌다. 문제가 어려워졌으니까 오른쪽에 가보면은 실제 결과는 표준 점수는 올라가는 상황으로 저렇게 폭이 저렇게 나타났다라는 게 일관성 있게 나타난 거고 2년 차에도 79점이 83점으로 됐으니까 저거는 쉬워진 거죠. 그 다음에 78점이 83점으로 됐으니까 쉬워진 거니까 쉬워졌더니 본 수능 때 표준 점수 값은 깎여진 거죠. 9월 달보다. 그럼 올해는 어떠냐? 국어가 74점에서 한 72점 정도로 어려워진 거고 72점이 69점으로 어려워진 거예요. 일단 어렵게 나온 거예요. 우리 표본으로 돌려봤을 때. 이 표본 값이 우리가 생각하는 표본 값이 일반의 저중하위권까지 다 들어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공부 좀 하는 애들도 좀 이 정도로 틀려졌으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보다 점수는 더 깎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9월 달에서 본수능 때 보면은 지금 현재 국어는 한 147점, 합법과 작문 한 144점대가 지금 한 개도 안 틀린 애들이 찍혀 올 것으로 예측 점수 현재 나오는 상황이고 현재 그러니까 국어는 결론적으로 어려웠다는 얘기가 이래서 쏟아져 나오는 거고 수학은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페이지는 3페이지고 화면에 보시면은 그 60좀 비슷하죠. 미적이 71에서 71.3, 학통이 63에서 67점. 학통에 조금 쉽게 나왔다라고 보고. 그래서 표점은 한 146점. 비슷하게 지금 현재 주는. 그래서 수학은 지난해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4페이지 보시면은 작년도에 그 수능 때 국어가 134점, 수학이 145점이니까 작년도 수능은 수학 시험을 못 보면은 아예 대학을 못 갔죠. 국어 100점 맞는다 하더라도 지금 11점이나 뒤졌단 말이에요. 올해는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지금 147, 146점 정도 나오니까 국어 변별력이 대단히 높아졌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 수학 변별력은 지난해랑 비슷하다. 이렇게 되면은 국어하고 수학 잘 본 애들이 작년도 같은 수학 잘 본 애들만 이렇게 똘똘 뭉쳐져 있고 국어 변별력은 다 동점자가 그냥 다 들어와 있어 가지고 그만큼 뭉쳐져 있었습니다. 저기 위에도 그렇고 중간도 그렇고 수학 점수만 이렇게 좀 갈라지다 보니까 수학 수능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작년도는 금년도는 국어 수학이 모두 중요해졌고 국어가 대단히 중요해진 거다 이렇게 보고 국어 1교시 잘 보면 경쟁력이 참 있었던 거고 국어 1교시 못 보면은 좀 그런 상황이다. 그런 거고 탐구는 문과에서는 사회문화하고 생활과 윤리가 제일 많은 응시인데 어쨌든 사회문화가 생활과 윤리보다는 좀 점수가 좋게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이과에서는 생명과학 원, 지구과학 원이 선택이 제일 많은데 둘이 과목 점수는 비슷한 구도 뭘 선택했든지 간에 이것 때문에 막 그 차이가 날 것 같지도 않고 현재 여기까지 상황. 영어는 5.5% 정도가 1등급이다라고 하는데 2019학년도가 5.3%니까 절대평가 2018학년도 도입 이래 제일 어려울 정도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근데 영어가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같지만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어차피 영어는 1, 2등급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이 언론에서는 영어가 대단히 어려워서 뭐 불수능이었고 얘기하지만은 그 영향력은 대단히 미미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정도로 보시고 그래서 영어가 어려웠다는데 우리 애가 1등급 맞으면 경쟁력이 되게 있지 보면 그 1등급 맞는 애들은 대체 1등급 다 맞습니다. 2등급 들어온 애들도 거의 다 맞고 3등급짜리 2등급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나머지 과목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큰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5페이지 등급 커트라인이 2023학년도 합격과 작문 언어 매체가 90점 다 넘어갔다가 올해는 80점대로 다 떨어졌고 수학이 88, 84에서 올해는 89, 88 비슷하다 이렇게 되고 있고 6페이지에 보면은 사회탐구는 1등급 커트라인이 3과목이나 한 개도 안 틀려야 되는 과목에 속출했고 사회 4교시 문과 애들은 좀 쉬웠습니다. 지난해보다. 그래서 4교시째 가면서 조금 한숨 돌렸다 이렇게 봐야 되고 과학탐구는 가탐2 선택한 아이들은 좀 어려웠습니다. 가탐2 선택을 했는데 좀 어려웠는데 시험을 잘 봤다 하면은 최고 경쟁력일 것 같아요. 현재 가탐2를 선택을 했고
시험을 잘 받고 심지어 국어 수학도 원하는 만큼 나왔다고 하는 게 대한민국 최고 상위권 집단일 겁니다. 점수 분포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국어 수학 잘하고 가탐 2까지 잘했던 애들은 절대적으로 서울대 합격 가능성 거의 퍼펙트에 가까울 정도가 될 수가 있고, 그게 이과에서 문과로 타고 넘어온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렇게 보여집니다. 7페이지. 이건 상대적으로 얘기하면은 가탐1을 잘 봤던 학생들은 신중하게 대학 선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에 언어 매체 오른쪽에 한번 가봅시다. 보통 이 45번까지가 문항 배치인데 대체적으로 학생들은 거의 한 80% 이상대 학생들은 뒤에부터 먼저 풉니다. 그러니까 35번부터 45번까지를 먼저 풀어요. 뒤에서부터. 이게 좀 만만하게 부담이 없는 영역입니다, 이게. 그런데 언어 매체 정답률을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20%도 최악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1교시 첫 번째 푸는 한 10문제 풀게 스무스하게 나가줘야 되는데 여기서 딱딱 다 막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1번부터 17번까지가 독서 파트고, 여기에서 킬러 문항 뺀다 안 뺀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한 15번 정도 가장 어려운 걸로 되어 있는데, 문제의 관건은 뒷부분의 문제가, 이게 오히려 킬러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수학 22번만 지적이 되고 있는데 냉정하게 놓고 보면 국어 지적이 좀 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앞으로 모르겠어요. 제가 봐서 조금 문제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 것도 없잖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내년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거 국어 같은 경우에 킬러 문제가 어디서 나온지는 도처에 깔려 있다라는 생각, 이게 사실 조금 불확실성이 커진 거고 그러네 이게. 그다음에 8페이지, 이게 제일 현재로서는 독서에서 어려운 킬러로 지정되고 있고, 10페이지 문학, 이게 다 EBS에서 연계됐다고 하니까 일단 다 면제부가 된 거죠. 지문이 어렵다 하더라도 EBS 나와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 EBS가 지금 현재 국정교과서가 돼 있는 건데 그렇게 된 거고, 그런데 또 애들이 질문이라든지 국어 같은 오지선다형에서 정답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표현이 나오면 매력적인 뭐 오답이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는데, 11번 22번 수학, 우리 정답률이 한 3%, 이과는 한 10%, 우리 표본 집단 요거보다 좀 높다는 그 처음에 말씀드렸죠. EBS에서 했더니 지금 1.5%대 나온다고 하는데 정답률로 놓고 보면 이건 킬러가 되는 거고. 그래서 12페이지 이 문제인데 이게 지금 킬러냐 아니냐, 아무리 논란해봤자 시험은 끝난 거고, 이거 킬러 문항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이거 뭐 저기 동점 처리하고 뭐 다 정답 처리해주고 이런 상황은 아닌 거죠. 예상은 했었었죠. 9월달 평가 모의고사 때 수학이 최고 동점자가 2,500명 발생했던 거예요. 근데 금년도 반수생이 89,000명이었어요. 얘네들이 시험이 안 본 상태에서 얘네들이 만약에 시험을 제대로 다 봤다라고 하면 2,500명, 3,000명 넘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 의대 모집 인원이 3,018명이에요. 그러면은 의대 모집 정도의 규모를 축소를 해버리면은 수학 만점 맞는 애들끼리만 모여 있기 때문에 국어 그 쉬웠던 작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그 국어 한 문제 때문에 그냥 결판 나는 시험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하나 출제할 것이다. 그것도 4점짜리 주관식으로, 그것도 22번이 공통 과목의 맨 마지막에 배치된 문제이기 때문에 풀로만 풀란 얘기고 나머지는 쳐다보지도 않는 거고, 원래 안 푸는 애들도 지금 개떼처럼 달겨 들고 있는 거죠. 이거 킬러 문항이라 원래 안 풀면서도. 이거는 4% 안에 중에서도 1%, 2%, 3%, 4%냐라고 하는 부분들 가르는 정도의 문제를 넣었던 뿐이었던 거고, 이게 교육과정에서 벗어났나 안 벗어났나 논란은 있는데 학생 입장으로 봤을 때는 킬러고, 교육과정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논란은 있지만 저희 종로 학원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교육과정을 벗어났다라고 볼 수도 없고, 대학 과정을 먼저 배운 애가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도 아니고, 다만 계산이 되게 복잡했다. 뭐 투트럭으로 계산을 해서 그걸 계속 연결시켜야 정답이 나올 정도였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13페이지 영어 킬러가 14페이지 이렇게 돼 있고, 15페이지 여기까지가 이제 금년도 이제 상황이었고, 국어 수학 결론은 이제 국어 수학 탐구 쪽이고, 영어는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그게 영어 시험 잘 봤다고 큰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저기 중상위권 대에서는 이미 영어로서는 그 정도 다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 그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서 영어 한 2등급
정도 들어오면은 영어 때문에 떨어지진 거의 않습니다. 다른 과목 때문에 원인으로 떨어지는 거고 15페이지 보시면은 지금부터는 여러분 합산 점수 기억을 하고 있죠. 요때 내 과목이 내 같은 290점이다라고 하면은 290점 애들만 여기 다 모아 놓으면은 평균적으로 국어가 96점, 수학이 94점, 탐구는 100점 다 맞았다라고 하는 정도로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 표본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290점이다라고 하면은 일단 수학을 제일 못 봤죠. 요 집단에서 94점인데 내가 290점인데 수학은 96점이었다라고 하면 나름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문과는 어쨌든 상위권에서는 수학 변별력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지금 전 구간대 점수대별로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기 아마 여러분 자료집에는 없을 거예요. 이게 밤새 작업하느라고 이게 저희 지금 화면상에서만 지금 노출된 걸로 좀 돼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자연 계열도 보면은 이게 자연 계열로 가면은 이제 오히려 국어 쪽에서 지금 경쟁력이 발생이 하기 시작합니다. 국어를 상대적으로 좀 잘 본 애들. 왜냐하면 자연계 학생들은 수학을 원체 잘 보는 애들이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어 과목이 좀 안 좋게 나오고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보면서 과목별로 내가 동일 또래 집단에서 어떤 과목이 경쟁력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 경쟁력이 있는 과목에 비중을 많이 주는 대학들은 어디인 것인가라고 막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치표상으로 보면은 290점짜리들끼리 이렇게 딱 원서를 내는데 이걸 또 한산식으로 돌려버리면은 여기는 수학의 비중을 높여주는 대학이고 국어를 높여주는 대학들이 있는데 그걸 타버리면은 같은 290점이라 하더라도 순서가 뒤바뀌어지겠죠 이게. 그래서 과목별 유불리 과목을 생각을 하고 그 대학의 가중치를 찾아서 가라라고 하는 메시지에서 근데 그렇게 가는데 어쨌든 내 점수가 뭐가 지금 강점이 있는지를 좀 봐야려면은 동일 또래들이랑 또래 집단 점수 때랑 비교를 해보는 거. 이게 지금 현재 가채점 때 이렇고요. 실채점이 나오면 우리가 다시 버전업을 할 겁니다. 12월 8일 이후에. 그래서 요 상황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가중치라는 것들이 각 대학별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가군, 나군, 다군별로 연구를 진행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잠깐 돌려보면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 국어가 예를 들어서 원점수로서 90점을 맞았다라고 하면은 90점을 맞아 100점 만점 중에서 90점 맞으면 잘 맞은 거죠. 그런데 순서를 세워 놓으면 100분위 점수가 85가 나옵니다. 100명 중에 15등 했다는 얘기고 상위 15% 안에 들어온 애들은 다 90점 찍었다는 얘기예요. 90점 이상으로 찍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100점 만점 중에서 90점이니까 못 본 게 절대 아닌데 순서 세워 놓으면 그냥 15%라는 거죠. 등급으로 따지면 이게 막 뭐 한 3등급 이렇게 지금 내려가는 그런 정도 상황이었고 합법과 작문일 때 그렇고 언어 매체일 때 그렇다. 요렇게 한번 작년도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26페이지 수학은 90점 맞았을 때는 여기는 수학은 어렵게 출제되니까 100점 만점 중에서 90점 맞으니까 100분위가 97로 올라갑니다. 상위 3% 안에 들어오는 걸로 좀 돼 있죠. 그래서 이게 국어하고 수학의 격차가 이 정도로 같은 90점을 맞더라도 수학은 상위 3% 안에 들어오는 거고 국어는 상위 15% 안에 들어오는 건 이 갭이 있는 거죠. 그러면 작년도에 대학별로 합격 점수 발표를 하면 100분위 점수를 기준으로 한번 줄을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산식 표준 점수 들어오면 여기는 1000점 만점이고 600점 만점이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순서 자체를. 그러면은 100분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 중에 몇 등 안에 들어왔냐라고 하는 부분들로서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있는 거니까 작년도 합격 점수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국어하고 수학, 탐구 합쳐서 뭐 250점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뭐 80, 80, 85 이렇게 대강 보면서 작년에 한 80점 정도가 100분위가 되려고 하면은 몇 점 정도 원점수 대가 됐었구나라고 하는 걸 추정을 해보면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원점수 있죠. 그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이제 조견표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데 29페이지 보시면 금년도에 90점 정도 대가 나오면은 국어에서는 97로 올라갑니다. 100분위가. 아까 90점이 85점이라고 그랬죠. 금년도는 90점이면 97로 상위 3% 안에 들어오는 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97점수라는 거를 한번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수학 쪽에 가 보면은
32페이지 수학은 90점 맞으면 한 96점. 아까 97이었었죠. 거의 비슷하죠, 수학은. 그러니까 어쨌든 90점이 넘으면 상위 한 3% 안에 들어오는 집단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점수대별로 한번 표를 한번 여러분 찾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작년도 예를 들어서 백분위가 국어 수학 탐구 평균 87이었다. 이렇게 이제 공표가 돼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지금 현재 그 해당 에리어권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일단 조기는 한번 해보십시오. 현재 가채점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자료가 지금 현재 34페이지까지고 35페이지는 자 이제 선택 과목 간의 점수 격차. 이게 핵심은 이제 이과에서 문과를 얼마만큼 넘어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진단인데 국어를 보면은 교육청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 지금 통합 수능 3년차 지난 9월 평가원, 10월 교육청 모의고사까지 20번 시험을 봤습니다. 20번 시험을 본 모든 결과가 국어에서는 언어 매체가 앞서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금년도 본수능에서도 언어 매체가 앞서는 거는 기정사실. 저희 종락원에서 한 3점 정도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럼 이거는 최상위급만 저 위에만 3점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는데 전 구간대에서 계속 이 점수는 1점이 됐든 2점이 됐든 계속적으로 발생을 할 거라는 거. 그러면은 어쨌든 언어 매체 선택한 애들이 이길 겁니다. 같은 점수를 맞더라도 어떤 구간에 있었든지 간에. 그러면은 금년도 언어 매체 선택한 학생들은 문과 학생들 중에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 채점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정이 불가능한데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봤을 때 문과 학생들 중에서 점수가 잘 나오는 언어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은 30%입니다. 그런데 이과 학생들 중에서 언어 매체를 선택한 학생은 53%입니다. 지금. 그럼 언어 매체가 점수가 잘 나왔다는 얘기 자체는 국어에서 이과 학생들의 고득점자가 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작년도에는 같은 동일 시점 비교를 해보면 이과 애들이 언어 매체 선택한 애들이 44%였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53으로 올라가 있는 거고, 문과 애들 중에서 작년에는 27%가 지금 현재 30%까지 올라간 거니까 여기는 3%포인트 올라간 거, 이쪽에서는 지금 10%포인트 정도가 좀 더 올라가 있는 거니까 수 자체도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국어 과목 이 격차가 커지게 나오면 나올수록 이과 애들이 문과 애들보다는 국어 점수도 이기는 구도가 지난해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예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36페이지 수학도 교육청 모의고사는 최대 9점까지 벌어진 적도 있고 평가 모의고사는 8점까지. 지금 최근 2년간 수학에서는 3점 차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5점 차까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적분과 한글과 통계 점수 차는 한 5점까지 벌어진 거. 이렇게 되면은 금년도가 수학 과목에서 문이과 격차 최대 격차 발생 예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37페이지 넘어가고 38페이지 2022학년도에 국어는 문과 이과로 나눠보면은 131점 딱 마킹을 해보면 38페이지 1등급 끝에 131점 딱 해보면 국어는 이 131점짜리를 찍힌 이과에 가서 줄을 서면은 1398등 정도 차지하는 걸로 나오고, 얘가 만약에 이 131점을 문과 애들끼리 모아놓은 데서 줄을 서보면은 7,516명 나오면 16등 나옵니다. 그러면 이과에 가서 10,000등이 들어가는 학과를 갈까, 문과로 넘어와서 7,500등이라는 학과를 갈까라는 게 국어 과목에서 지금 현재 비교 점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2023학년도에도 126점으로 보면 이과가 11,000등이 문과가 8,000등으로 되는 거고, 40페이지 수학으로 가보면은 137점 딱 찍어보면은 이과에서 15,509등이 되는데 이게 문과로 놓으면 2,522등이 되는 거죠. 2,522등이면은 스카이권의 수치랑 지금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쪽에서 15,000등 하면은 탑10 정도 대학 들어갈까, 스카이권에 문과로 들어갈까, 이 고민이 이제 벌어진다라는 거고, 금년도도 어떻게 되냐, 이런 격차는 현재로 보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수학의 격차 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2023학년도에도 지금 133점이면 이과에서 18,000등인데 문과로 오면 4,000등 정도가 되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입시 기관에서 나오는 저희 회사가 뭐 처음으로 이 자료를 공개를 지금 계속 했었을 거예요. 12월 8일 날 채점 결과가 나오면 이 자료도 한번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격차가 있다고 도대체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지 저쪽으로 타고 넘어가면은 어느 정도 타고 넘어왔을 대학이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각에 드는 거고 이렇게 일단 대학을 들어갔다 다 때려치고 나올 줄 알았더니 그렇게 다 때려치고 나오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냥 잘 다니고 있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서울대, 연수대, 고려대에서 1년에 그만뒀던 애가 2,100명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1,400명이 지금 이과애들이 학교를 다니다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의대로 재진입하기 위해서 반수하는 규모로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추산이 되는 거고 문과도 좀 늘긴 늘었어요. 예전에 한 400명대까지 600명대까지 올라가긴 했었는데 문과도 이런 애들이 갖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문과가 싫어서 이과로 다시 타고 넘어왔는지는 추적은 불가능한데 제가 판단해 봤을 때 그냥 잘 다니는 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분위기상 놓고 봤을 때. 그다음에 42페이지. 만점자를 딱 저기 다 모여 놓으면은 수학은 여학생이 만점자가 한 19%, 14%밖에 안 되네요. 그다음에 국어 만점자라고 하면 한 40%대가 여자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수학에서 1등급의 여자 비율은 24에서 26%대 정도 나오네. 거의 남자가 수학 1등급은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만점자도 거의 압도적인 거고 국어는 한 40% 초반대 정도가 지금 여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네요. 근데 43페이지가 보시면은 100분이 수학 92점에 딱 끊어 보면은 전체적으로 학생 숫자가 2022학년도에 36,597명 정도면은 이게 한 탑10 대학 정도 규모 사이즈다라고 숫자로 놓고 보면은 탑10 정도 대학 들어갈 수 있는 여학생의 수능 점수로 놓고 보면 한 27% 정도 돼. 요 정도가 일단 수능 점수로만 놓고 보면 그럼 대한민국의 탑10 대학 정도는 남학생이 한 70%고 여학생이 한 20 몇 퍼센트 정도 될 정도로 수능 점수로만 줄을 세우면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44 국어는 한 40%대까지 가고 어쨌든 수학 국어 다시 수능 점수만 놓고 보면은 거의 남학생이 절대적으로 많아져야 되는 구도이긴 한데 45페이지 보면은 이게 서울 소재 여대 중에서 약대 선발 인원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서울권 소재 전체 약대 모집 인원의 45.9%가 여대입니다. 여자만 갈 수 있는 거죠. 수능 점수는 남학생한테 뒤처지는데 최고 점수대인 약대 여학생만 가는 데가 서울 소재대학의 전체 약대 선발 인원의 절반이다. 일로 쭉 빠져가니까 이게 이쪽 남녀공학대학에도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이거 2022학년도 벌어진 상황이죠. 지금 약대가 학부로 전환된 거는. 이게 전반적으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여학생들은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46페이지 서울 소재 약대 금년도 합격생의 남녀를 봤더니 71.8%가 다 여자입니다. 서울 소재 약대 71.8%가 지금 여학생으로 좀 나와 있고 47페이지 약대 말고 그냥 일반 학과 쪽으로 놓고 보면은 저기 인문계가 한 17.7% 전국의 모집 집단에서 한 17.7% 아니 서울 소재대학에서 한 17.7%가 여대로 구성이 돼 있고 여대 선발인이 9,313명 서울권 소재대 한 10,000명 정도를 지금 현재 여학생이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48페이지 수능 점수로 보면은 한 20%대 정도 때밖에 수학이 안 들어오고 국어 감안한다 하더라도 30% 초반대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인서울대학의 여학생 합격 비율은 전체적으로 54.4%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수의 구도가 금년도에 또 수학과 국어 차이가 벌어졌을 때 이 남녀별 차이도 한번 여학생들은 한번 신중하게 보면은 이게 좀 이게 판도가 예전 같은 분석도 안 했었는데 약대 때문에 조금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전국적인 상으로도 특히 서울권 소재 약대 같은 경우에는 71%라고 하는 것은 그 간단한 부분에서 또 비율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수능 점수로 보면 한 30%대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인서울 소재대학들은 한 54%대까지 지금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자 49페이지부터는 이게 수집하기 어려운 정보들 지금 프린트 아웃까지 했으면 이거는 절대 49페이지부터
이 101페이지까지 101페이지까지인가 여기는 잘 간직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노가다 작업을 대신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딴 데 가서 이 자료를 보려면은 그냥 점수 집어 입력 넣고 데이터를 해가지고서 쳐보고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인 거고. 그런데 자 49페이지부터는 가나 다군별로 먼저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가 각 대학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50페이지는 가나 다군별로 최근 2년간 데이터의 합격선입니다. 그래서 최근 2년은 왜 보냐면 통합순환 전환 이후가 최근 2년이니까 금년도 3년 차니까 그 전의 자료는 다 의미가 없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에 일단 가군에서 대학을 고를 때 순서를 한번 보시고, 작년 2년간의 성적의 순서의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대학이었다라고 하면은 왜 이 대학이 전년에 비해서 좀 낮아지고 높아졌는지도 궁금해 하시고 알아보십시오. 한번 금년도에 또 그런 변화가 또 발생을 하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갑자기 뭐 군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정시는 현재 여러분들 지원하는 대학 학과 정해진 거 없죠? 모집 정원도 현재 안 정해졌어요. 왜냐하면 수시때 못 보고 넘어오는 인원들까지 또 합산을 해서 최종 발표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 1월 2일부터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고 12월 말에 발표합니다. 원서 접수 직전 단계에서 여러분 대학 학과의 정원이 확정 발표가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변수죠, 사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최근 2년간의 대학의 순서가 바뀌고 안 바뀌었느냐를 보고, 바뀌었다면 왜 그러고 이런 것들도 궁금해하고 모르면은 어디 가서 물어보든지 학교 가서 물어보든지 스스로 찾아보라는, 궁금한 거에 대한 근거 마련을 하십시오. 그다음에 치대까지 다 나와 있고 56페이지까지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까지 가나 다 되어 있습니다. 57페이지 일반학과 인문계 가나 다군별로 대학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가군에 이 대학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나군에 이 대학이 없으면은 이 가군에 있는 대학에 뭐 몇 개 대학은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수시 때는 이런 게 없었죠. 그냥 원하는 대학 막 하면 됐죠. 근데 가군 때는 하다못해 그냥 단순하게 서울 저기 뭐 연대를 갈래 고대를 갈래 둘 중에 하나 택일이죠. 근데 수시 때는 어떻습니까? 연대도 넣고 고대도 넣죠. 정시 때는 못 넣는단 말이에요. 이게 밑에 대학까지 다 연결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블로킹이 어떻게 쳐져 있는지, 이게 다 각자의 또 점수대로 라이벌 대학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도도 한번 잘 익혀야 됩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 자연계는 그렇고 59페이지. 그러니까 뭐 언론 지상에서 보면은 나군이 뭐 자연계가 많고 가군이, 이거는 언론 지상에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가 중요한 거죠. 그 같은 대학이라도 분할을 하면은 이과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이쪽에 들어가 있는지, 그럼 이 대학의 평균 점수가 몇 점인데 이것만 계속 들여다 놓고 보면은 잣대가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이게. 59페이지는 대학별로 평균 점수로 놓고 보면은 가군, 나군별로 이게 합격 점수는 이렇게 돼 있고, 변화가 생길 수도 있죠. 이게 일반학과에서 그 변화가 왜 생겼는지 한번 이유도 물어보고, 경쟁률이 높아진 건지, 모집 정원이 바뀌어졌는지, 전형 방식이 바뀌어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냥 이렇게 되는 건지, 이런 어떤 역학 구도를 좀 공부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삼으십시오. 복잡하지만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녀분이 지금까지 어렵게 확보한 점수를 손해 보지 않으려면 최선을 한번 해볼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여기는 여러 가지 또 운도 따르고 할 겁니다. 이 부분들이 이 심리인데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입시도 어떻게 보면 이게 심리입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가나 다군별로 돼 있고 65페이지는 학군별, 그 학과별로도 공개를 드립니다. 학과별로 가나 군별로, 가나 다군별로 최근 2년간의 점수. 그래서 내가 대강의 점수로서 이 정도가 지금 찍혀오는데 위아래 대학이 어느 정도고, 나군에서는 어느 정도고, 다군에서는 어느 정도, 철저하게 이 스펙트럼을 가나 다군별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포기할 대학과 선택할 대학들을 좁혀 나가십시오. 이 작업을 12월 8일 점수 발표 이전까지 정시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까지는 스터디는 좀 완료를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12월 8일부터 보는 거는 이제 종락원 같은 데서 막 또 설명회를 하고 그럴 때 어떻게 지금 줄이 서져 있습니다. 애들이 이 점수대별로 도수 분포라고 그러죠. 이게 이런 게 이제 정부 기관들에서 공표를 공표를 안 해주죠. 아예 그냥.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석을 입시 기관에 와서 들으시라고 하는 것들이 고 찾아가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 점수대가 작년보다 좀 덜 몰려 있으니까 이 대학의 합격 점수가 어떻게 된다라든지 경쟁 구도가 어떻게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자료고, 그때까지는 일단 이걸 한번 해가지고 잘 한번 익혀놔 보십시오. 여기 이제 저거는 나중에 12월 8일 이후부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학과의 그 학과별로 뭐 과목별 가중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공개를 하고 그럴 겁니다. 102페이지 가시면은 자 12월 8일 성적표가 나오면은 이제 백분위하고 등급하고 표준 점수 이렇게 나오죠. 근데 한 번도 안 해본 경험을 이제 해보는 게 뭐냐면은 탐구 과목에서는 점수가 내 성적표상에 찍혀 나오는 걸 그대로 그냥 더하기 해가지고 갖고 가는 대학이 있고, 이 탐구 과목의 점수가 찍혀 나왔는데 이 탐구 과목별로 난이도에 따라서 높게 나오기도 하고 낮게 나오기도 하겠죠. 표준 점수가 이걸 보정을 합니다. 이게 대학에서 그 보정을 언제 하느냐 하면은 12월 8일 점수 발표 이후에 합니다.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내 성적표가 72가 찍혀 나왔지만은 이게 71로 깎일 수도 있고, 저 대학에서는 이게 지금 현재 내가 65가 나왔지만은 이게 67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건데 그건 12월 8일 이후에 나옵니다. 그런 관계들을 어떻게 하는데, 어쨌든 서울대, 서울교대, 홍익대, 국민대, 서울가계대 그런 복잡한 거 아무도 없이 성적표상에 찍혀온 걸 그대로 그냥 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탐 2 과목이 지금 현재 점수가 좀 높게 나오고 있는데 그대로 쓴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만약에 그게 걔네들이 한 79점, 78점이 찍혀 있다. 따는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70점밖에 안 찍혔기 때문에 이미 8, 9점을 먹고 가는 거죠. 이걸 못 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구도가 또 어떻게 나왔는지 그게 핵심이 그거고, 밑에 약학계열에서도 보면 서울대뿐만 아니라 부산대, 울산대, 그러니까 서울대는 의대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까지 여기 포함 다 되는 거죠. 지금 간호학과까지 지금. 그다음 밑에 대학들도 이제 그대로 쓰는 대학과 오른쪽 가운데 보면은 변환을 시키는 거예요. 변환을 시켜주는 대학들은 나중에 12월 8일 이후에 정시 원서 접수 거의 직전 단계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걸 또 뭐 약간 페널티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의 결과값을 보고 대학들이 나중에 반응을 합니다.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작년 거 뭐 참고한다더라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인 원리만 이해를 해놓으십시오. 이 부분들은. 그래서 나중에 대학들이 움직이면 그때 가서 판단해봐야 되고. 103페이지 밑에 표만 한번 보면은 작년도까지 수능에서는 뭐 가탐 사이에서는 가탐 2가 조금 낮게 나오는 과목도 있긴 한데 비슷하죠. 지금 위에 수능 결과로 봐서. 근데 올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6월달하고 9월달에 지금 생명과학 2 과목들 점수를 보면 어떻습니까? 6월달은 거의 100점 가까웠게 나오기도 하죠. 이걸 만약 그대로 쓴다고 하면 위에 원과목 했던 데 대한 경합 구도가 붙으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찌게 돼 있죠. 그 다음에 9월 달에도 좀 낮아지긴 했지만 어떻습니까? 원과목에 비해서 현격히 높죠. 지금 현재 예상도 이번 본수능 때는 좀 조정되지 않겠냐 했는데 저희 표본 돌려보면 이게 거의 79점대까지 올라가고, 원과목이랑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차이가 나죠. 요게 또 변수로 굉장히 그 이과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어 수학 다 못 본 애들 중에서 가탐 2 선택해가지고 드라마틱하게 본 애들은 문과로 넘어오면 굉장한 또 이점이 있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사탐은 이런 현상이 없어요 지금. 근데 유독 좀 가탐 2에서 이게 변수가 서울대학교 금년도 가탐 2 폐지하는 바람에 이런저런 원인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 104페이지 과학탐구의 이례적인 상향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밑에 가탐만 보죠. 사탐은 특별한 변화가 없어요. 가탐은 밑에 개를 보면은 가탐 2 과목 소개 19,879명이 2022학년도인데 2023학년도는 15,989명으로 뚝 떨어졌어요. 가탐 2 어렵게 공부할 바에는 가탐 1으로 쉽게 공부하면서 그냥 원과목 지정한 대학으로 가겠다 이 심리였는데, 갑자기 2024학년도에 28,889명으로 높아졌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는
올해. 재수생은 늘었죠. 그러면 이 늘어난 원인은 재수생으로 추정은 일단 되죠. 작년도까지만 하도 서울대학교는 가탐2를 지정을 했었죠. 그게 넣다 떨어진 애들이 올해 재수를 하면은 그대로 가탐2를 공부를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서울대학교는 정시에서는 글쎄요, 재수생의 가탐2 강세가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번 짐작이 되고, 이거는 의대, 치대, 한의대, 한의대는 없고 그쪽에 그 라인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서울대학교 지원자들은 참고를 해봐야 됩니다. 105페이지. 2022학년도, 2023학년도 한번 보면은, 자, 2022학년 밑에 투 과목만 해보자. 투 과목에 6월달에 25,008명 신청했던 애들이 9월달에는 17,146명으로 줄어들었죠. 25,000명이 17,000. 6월달 봤더니 야, 이렇게 어렵게 공부할 바에는 차라리 원으로 가서 쉽게 하고 딴 과목 공부하자. 2023학년도 때도 6월달에 21,453명이 9월달 가더니 14,542명으로 좀 줄어들었죠. 이때도 해봤더니 이거 시간 낭비하려면 돌리자. 그런데 금년도 17,286명 6월달에 보다가 9월달에 17,849명으로 유지 상승해 버렸네요. 오히려 이게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자, 6월달에 아까 90점이 넘는 게 막 나왔죠. 야, 저기 가면은 지금 90점이 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감지가 되니까 애들이 그냥 투 과목으로 가버려 있죠. 그래서 어떤 애들이 저쪽으로 갔을 것이냐가 미스테리예요. 지금 현재 이번에 12월 8일 결과가 나오면 저게 한 상위권이 한 몇 명 정도 대가 나오는 거냐에 따라서 서울대학교 합격 라인들이 확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기는 표준 점수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쟤네들이 쭉 빠지고 나가주면은 또 연고대 그 밑에 라인업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의대, 치대, 약대 전반적 라인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하나의 변수로 일단 작동은 됐습니다. 그럼 저 밑에 애들은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투 과목 잘 보고 나머지 과목이 좀 시원찮게 보는 애들이 뭐 문과로 타고 넘어올 수도 있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근데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그래서 대한민국 수험생 중에서 최고의 경쟁력은 가탐2 잘 보고 딴 과목 잘 보는 애들은 절대 이길 수 없는 구도이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106페이지. 결시는 탐구가 결시가 일단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은 가탐2 결시가 지난해보다 더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이 가탐2를 해서 저게 늘어난 거고, 만약에 결시가 지난해 수준 유지 또는 다소 가탐2에서 감소로 가면은 괜찮은 실력파가 절로 갔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추정을 해보면 괜찮은 실력파도 상당히 저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과 투 과목으로 해봤을 때 공무원 애가 갑자기 원하다가 투로 돌릴 수는 절대 없습니다. 장문서 원장님이 가탐이니까 이따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07페이지. 자, 수능이 어려워졌다. 그러면 오늘 입시 설명회 현장에서 지금 빈자리를 이렇게 보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일단 부모님들이 고사장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일단 다 차를 다 동원시켰을 가능성. 그러면은 수능을 진짜 잘 봐서 내가 저기 정시에 더 좋은 대학 가겠다 싶으면은 저기 다 결시해 버리겠죠. 오늘 결시가 어떨 것인가? 제 예상의 결시가 지난해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는 안 보입니다. 악착같게 가서 시험을 보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오늘 건대부터 성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주변에 차량 지금 다 스탠바이 시켜놓고 있고 그러죠. 그런데 정시에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아주 점수를 잘 나와서 아예 정시로 한번 밀어붙여 보자라든지, 아니면 그냥 뭐 하여튼 그런 텐데, 107페이지 보면은 인문계 자연계로 놓고 보면 일단 수능 최저 충족자는 자연계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계가 저기 2023학년도 6월달에 국어가 149점이고 9월달에 140점으로 확 쉬워졌는데 수능 최저 충족자는 줍니다. 또 밑에도 보면은 그런 관계. 그래서 수능이 어려우면은 수능 최저 맞추기가 어렵다. 근거가 없습니다. 찾을 길이 없어요. 밑에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가 많이 쉬워지면은 확 늘어날 것 같지만
아주 조금 늘어나고 또 반대 상황도 벌어져요.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오히려 수능 최저 충족자는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영어는 기본적으로 하는 애들이다라는 거. 그래서 다른 과목을 국어, 수학, 탐구를 못 맞춰서 문제인 것인 거고, 영어의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그리고 국어, 수학, 탐구는 내가 무슨 과목에서 이게 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4% 11%라는 정해진 거죠. 쉽고 어려움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거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걸로 놓고 보면은 뭐 학교 내신의 합격선이 수시에서 합격선이 크게 요동칠 거 이런 어떤 난이도 상으로 놓고 봤을 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현재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점점 갈수록 지난해 발표했던 학교 내신 등급 수시 합격선에 더 철저하게 수렴되는 구도로 갈 것 같으니까 혹시나 수시에서 떨어지면 학교 내신 등급을 한번 눈여겨봐 보십시오. 이게 조금 오버런으로 했으면 진짜 오버런이 됐을 가능성도 높을 수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108페이지. 여러분은 아마 블랭크일 거고 자료에서 되는데 밑에 2024학년도만 봅시다. 국어, 수학, 탐구 현재 기준으로 주요 10개 정도의 리미트 한 244점대. 그다음에 인문계 국어, 수학, 탐구 원점수 100, 50 두 개 다 4개 더하기 해봤을 때 201점 정도 되면 인서울권. 그다음에 자연계는 탑 10이 한 249점대, 인서울이 한 200점대. 요게 일단 바운더리로 보고 여러분들의 위치는 현재 어느 정도 돼 있고 인서울권이냐 탑 10이냐 어느 정도 지금 격차가 있다라는 것들을 대강 눈으로 확인하시고 이 대학들로서 좁혀 나가서 정보 수집을 하십시오. 그리고 12월 8일 나오면은 이제 세부적으로 이 학생들의 분포도 이런 조금 더 정밀하게 들어가면서 이제 한번 보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엑스레이 하나 찍는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냥 대강 이 정도 바운드리 안에 들어오는구나. 이제 점수가 딱 나오고 나면은 정밀하게 들어가서 뭐 이제 전형 방식까지 원서 내는 경쟁률까지 심지어 의대 모집 정원이 학정 발표를 좀 자꾸 안 하고 있는 그 얘기도 들리는데 그것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내년도 기대 심리가 높아졌을 때에 또 심리적으로 올해 반드시 최상위권 애들이 하향 안정해가지고 반드시 저 대학을 붙지 않으면 내년도에 큰일 날 일은 없다라고 하면은 원서 내는 분위기가 내 점수더라도 막 남고서 저 밑으로 막 내려가지 않고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밑에가 구멍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도만큼은 중위권 대학생들은 매년마다 똑같은 얘기지만 원서 낼 때 한번 흐름도 잘 보시고 또 수시의 합격자 분포가 나옵니다. 수시 합격자가 뭐 몇 바퀴가 돌았느냐, 뭐 의대 붙고 빠진 애가 얼마만큼 됐느냐라는 것도 고스란히 정시에 요즘에는 반영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수시 합격생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권 소재 정시 경쟁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질까 하고 아무리 원인을 찾아도 서울대도 떨어지고 연고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결론은 다 떨어지더라고 이게. 하나밖에 결론 못 냈습니다. 수능 괜찮게 했던 애들이 수시에 다 붙었다 그냥. 그래서 인서울에 갈 만한 애가 없었다. 연고대에 갈 만한 애가 그만큼 줄어들었다. 어쩔 수 없는 분석이 여기까지밖에 생각을 못 해내겠는 거예요 이게. 그래 놨더니 뭐 서울대 점수가 어떻게 됐고 뭐 연고대하고 이게 지금 통합수능에서는 막 점수가 뒤죽박죽이 되는 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에 합격자 발표 상황, 추가 합격 발표 상황, 수시 때 못 뽑고 정시로 넘어오는 인원 상황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기사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시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그 박스권 안에 좁혀진 대학들의 수시 움직임은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자, 109페이지 인문계 학과별 점수 뭐 서울대학교 경영학 284점, 110페이지 뭐 서울대 의예과 292점, 111페이지 의대치대 약대 한의대 점수 라인들이고 위에는 평균이고 서영고 일반 학과 대강 자연계에서 전체적인 라인업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수시가 남았다라고 하면은 최선을 다하시고 논술하고 면접 중에서도 심층 면접이 있고 교과형 면접이 있다라고 하면은 철저하게
기출문제 다시 한번 보고 채점 기준표대로 한번 숙지하고 하루 이틀 사이에 누가 찾아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논술이라는 특징 자체가. 면접이 남았다라고 하면은 이곳저곳 가서 면접 대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학교 생활 기록부 다시 한번 천천히 더 읽어보고 어떤 형태의 질문이 온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답변할 수 있게끔 혼자 해결하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정 찜찜하다 싶으면은 자세나 하나 바로잡아 주시든죠. 얘기할 때 뭐 손 모으라고 얘기하고 그 뭐 합격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근데 하다못해 보면은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면은 갑자기 안 잡혀져 있던 뭐 결석에 잡혀질 수도 있고 사람인데 그거 눈에 들어오니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모든 걸 생각을 하시고 수시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부분들 정시 쪽에 가서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현재로서는 전략 없습니다. 까봐야 알죠 점수가. 그럼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냐? 정보를 하고 공부를 하십시오. 명확하게 누구가 여러분 스스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최종 이 대학에 세 군데 대학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이게 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최종 판정을 명쾌하게 하십시오. 찜찜하게 되면은 붙더라도 찜찜합니다. 아니면 점수 손해 보여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할 일인 것 같고 12월 8일까지 하고 나서도 또 그런 또 정보 수집을 하시고 제 시간에 이걸로 끝내고 장문성 원장님 얘기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에 뭐 붙으면 붙으시고 정시로 완전히 넘겨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12월 8일 이후에도 한번 정보 저희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 있도록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2부를 진행할 종로학력개발원 장문성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1부에서 자료집을 좀 보시고 저희 이제 임성호 대표님 그 자료집을 보시면 숫자들이 참 많죠. 보다 보면 이제 바로 보기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여간 꼼꼼히 그냥 나중에도 이렇게 차근차근 보시면 돼요. 제가 오늘 이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에 대한 차이를 뭐 다들 아실 거고 아마 오늘 제가 하는 얘기가 자료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냥 PPT를 쭉 보시면서 가볍게 좀 그러니까 저는 항상 설명회를 하다 보면 정시나 수시나 처음 접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 뭐 100분위가 어쩌고 뭐 합격선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좀 막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입시를 쭉 보다 보면 대학들도 이제 수시 모집에 대한 설명회는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따로 정시 모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회 하는 대학은 아주 일부 대학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차이들은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오늘 1부에서 쭉 얘기가 됐지만 정시 모집의 핵심은 가나 다군이라는 모집군이 있다는 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군에 하나, 나군에 하나, 다군에 하나를 쓸 때 과연 내가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느냐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수시보다는 복잡한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일정입니다. 쭉 한번 보시면 아마 그 우리가 이제 엊그제 수능 보고 어제부터 수시 합격자 발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나오죠. 특히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대학들의 경우는 아마 12월 8일 이전에 이제 합격자 발표들이 쭉 될 테고요. 대부분 이제 주요 대학들은 수능 최저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12월 8일 날 수능 성적 발표가 되고 원래 이제 계획은 12월 15일까지 모든 대학은 수시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등록도 해야 되고 또 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6개를 쓰다 보면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하는 학생들도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저쪽에 보시면 수시 모집 미등록 충원 합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 편하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죠? 추가 합격자를 이제 쭉 발표를 하는 기관들이
12월 2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건 언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12월 28일까지는 계속 뭔가 희망을 갖고 자기 예비 번호가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보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이제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정시 모집에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수험생들은 12월 아마 8일 수능 성적표가 발표 날 때까지는 본인의 수시 합격의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최저가 없는 뭐 예를 들면 연대 같은 경우는 어제 발표를 했죠. 논술하고 지금 추천형은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제 일단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합격자 발표에 명단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정시는 끝난 거죠. 뭐 나머지 이제 다른 대학들의 결과를 봐서 내가 연대를 갈지 뭐 서울대를 갈지 이런 정도의 결정을 하는 거지 실제로 정시 모집은 이제 끝난 거지만 대부분의 주요 대학들은 최저 기준이 있는 전형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으로 보면 12월 15일까지는 일단 기다려 봐야 되고 최소한 12월 28일까지 아마 추합을 기다리면서 쭉 수시 모집에 대한 미련을 갖고 계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시 모집을 준비 안 하기도 뭐하고 하기도 뭐하고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일정들을 한번 쭉 보시면 되고 그냥 참고적으로 우리가 그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것 중에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고 나면 등록을 할 때 정시 모집과 조금 차이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수시 모집은 등록할 때 등록금 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예치금이라는 걸 보통 이제 과거에는 내왔는데 최근에는 제가 지금 체크를 해보면 올해도 주요 대학 중에는 서울대하고 홍익대 정도가 예치금을 돈을 내는 거고 나머지 대학들은 대부분 그냥 문서 등록이라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등록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물론 이제 뭐 본인 인증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겠죠. 이제 그런 과정들만 거치면 나머지 이제 등록금은 저 밑에 보시면 정시 모집 합격자가 등록을 하는 시점이 있어요. 2월 7일부터 2월 13일까지인데 이때 이제 기본적으로 그 등록을 하게 됩니다. 수시 모집 합격자도 뭐 그 정도. 그래서 12월 8일 날 이제 수능 성적표를 받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자기 점수를 알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 자료집에 보시면은 대부분 뭐예요? 원점수 기준으로 내가 몇 점이면 어느 대학 갈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아마도 12월 8일 날 여러분들이 이제 성적표를 받으시면 그 성적표에는 원점수가 없잖아요.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밖에 없는데 제 경험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국어, 수학, 탐구의 원점수 합이 250점이다. 지금은 이제 그 상황에서 내가 이 대학을 갈 수 있다 없다를 찾아보는데 나중에 이제 표준 점수를 딱 받아보시면요. 기본적으로 똑같은 250점인 원점수래도 표준 점수는 한 10점까지 차이 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제 2022학년도 이후에는 이제 선택 과목이라는 게 국어 수학에도 생기면서 화작이냐 언매냐 또 뭐 미적이냐 확통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250점인데도 표준 점수는 10점 이상 차이가 나죠. 훨씬 더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자료집이나 뭐 배치표나 원점수 기준으로 내가 몇 점이면 어느 대학에 무슨 과를 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12월 8일 날 수능 성적표를 받으면 또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이 우리 일부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뭐예요? 변환 표준 점수 표라는 게 발표가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은 저희 종로학원에도 있지만 아마 온라인으로 이제 그 제공이 되는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원점수를 넣고 그러면 이제 어느 대학을 붙습니다. 이런 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종이 배치표나 자료집에 있는 원점수보다는 조금 더 정확도가 있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변환 표준 점수를 무시하고 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변환 표준 점수를 그 계산하는 방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표준 방식이라는 게 있어서 그 표준 방식으로 일단은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22학년도 이후에, 즉 문과와 이과가 이제 동일하게 등급을 받는 이런 이제 통합 수능이 되면서부터 뭐 성균관대라든지 중앙대라든지, 제가 좀 이따 이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지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적인 방식으로 변환 표준 점수를 그 발표하지 않고 문과 학생들한테 약간 가산점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좀 변화를 줬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각 대학들이 변환 표준 점수 표를 발표했을 때 대학에 따라서는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좀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 변환 표준 점수표는 이제 12월 8일 날 성적표가 나오고 나면, 빠른 대학들은 보통 한 일주일 안에, 조금 늦은 대학들은 한 2주 정도, 이런 이제 편차를 두고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28일 날 수시 모집의 추가 합격이 모두 끝나고 나면 아마 수시 2월 인원이라는 게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1월 3일부터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니까, 저의 경험으로는 대부분 그 1월 2일쯤 돼야 이제 정확한 그 수시 2월 인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1월 6일 날 이제 마감일 날 아마 경쟁률을 굉장히 이제 고민스럽게 보실 텐데, 제가 오늘 아마 그 PPT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에 이렇게 경쟁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수시 모집과는 양상이 좀 틀립니다. 뭐 대략 보시면 전체 지원자의 거의 50%가 마감일 날 오후 한 2시에서 6시 사이에 지원을 합니다. 수시 모집과는 확실히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략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시 모집의 지원 전략을 짤 때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갖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원과 점수인데, 대략 이제 뭐 인원이라는 건 이런 거죠. 네, 원래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정시 모집 요강에 모집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모집 인원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시 모집에서 등록을 하지 않는 미등록 학생들이 생기기 때문에 수시 2월 인원이라는 게 1월 2일쯤 아마 발표가 될 거고, 1월 3일이 되면 최종적인 이제 모집 인원까지 나오게 될 거예요. 거기에 전에 이제 우리가 좀 확인할 건 가군과 나군과 다군의 인원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거고, 점수의 경우도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표준 점수나 100분이 이제 12월 8일 날 확인되고, 그 이후에 변환 표준 점수가 확정이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뭐 여러분들은 이제 모집 요강에 있는 반영 비율이라든지 또 점수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체크를 쭉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보시는 게 모집군이에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제 의대 모집군이 가나 다군별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쭉 보여드리는데요. 가군과 나군을 비교해 보면 조금 차이가 있죠. 이걸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보면 이렇게 보여드리면 조금 더 비교가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 그 빨간색이 나군이잖아요. 나군은 지금 어떻게 되죠? 점점 늘어나고 있고, 가군이 파란색인데 가군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보여서 올해 이제 드디어 가군보다 나군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의대 라인에서는 굉장히 이제 주목하는 건 올해 전북대죠. 전북대가 그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를 모두 포함해서 58명을 정시 모집해서 모집하는데요. 이게 작년까지 가군에 있다가 나군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치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나군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군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치대 중에는 부산대 치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한의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좀 전에 보셨던 이제 의대나 치대에 비해서는 나군이 원래부터 많았죠. 원래부터 많았는데, 제가 이제 한의대는 예전부터 이제 설명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쭉 보시면
의대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나 2021학년도를 보면 나군보단 가군이 많죠. 그다음에 치대도 나군보다는 가군이 많거나 비슷했는데 결과적으로 한의대가 가군보다 나군을 훨씬 많이 뽑는 이유는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가군에서 의대나 치대를 쓴 학생들이 나군에서는 이제 의대나 치대 인원이 적다 보니까 어디를 쓸 것이다, 한의대를 쓸 것이다, 이런 전략으로 2022학년도까지는 이제 한의대 나군이 많았는데, 이후에 제가 보면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의대나 치대는 점점 뭐가 많아지고 있죠. 나군이 많아지고 있는데, 한의대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나군을 좀 줄이고 가군이 좀 늘어나야 전략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한의대도 여전히 나군은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대, 치대, 한의대를 합쳐보면 가군과 나군의 격차가 2021학년도에는 가군이 나군보다 몇 명쯤 많이 뽑아요. 한 200명 이상 많이 뽑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가군보다 나군이 한 170명을 더 뽑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연계열의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이런 구조를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딱 비교했을 때 가군의 경우는 조금 더 경쟁이 치열해질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 나군의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인원을 뽑으니까 의대, 치대, 한의대 라인을 쓰는 학생들의 입장에선 나군에서 가장 안정한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가군은 오히려 변동폭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이런 구조를 가지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구조는 이제 상위 15개 대학, 서울권에 있는 건동홍숭 라인까지 15개 대학을 모아본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가나군에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다군의 인원이 굉장히 적고요. 자연계열의 경우는 인문계열하고는 조금 구조는 다르죠. 가나군의 인원이 굉장히 비슷한데,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전에 보신 인문계열의 경우는 서울대, 연대, 고대 인문계열이 어때요? 사실은 전국에 있는 대학 중에는 문과에서는 아마 제일 좋은 대학이지만, 자연계열의 경우는 지금 상위 15개 대학의 인원 구조에다가 저희가 좀 전에 봤던 이제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가 아마 이 15개 대학 위쪽에 조금 더 포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또 다른 구조가 되죠. 올해 아마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자연계열에서 모집군의 가장 큰 변화는 뭐예요? 성균관대가 다군에 새롭게 신설이 된 2개 학과가 있습니다. 뭐 사실 이 2개 학과가 올해 신설학과죠. 반도체융합하고 에너지학, 이 2개 40명을 다군에서 모집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구조, 경쟁률을 한번 비교해 보면 가나군에 비해서 다군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이런 모집군의 인원에서 가나군에 비해서 다군이 워낙 적잖아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아마 다군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학교는 중앙대였습니다. 뭐 인문이든 자연이든 똑같이 중앙대가 뭐 한 20대 1에서 30대 1까지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 올해는 자연계열 쪽에서는 아마도 연대고대, 그다음에 서성한 라인 정도를 가나군에서 쓴 학생들이 중앙대보다는 아마 성균관대 쪽으로 많이 선택들을 하기 때문에 중앙대 다군은 작년에 비해서는 어때요? 경쟁률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여드리는 게 충원율이라는 건데요. 뭐 당연히 이제 정시 모집도 가나 다군을 쓰다 보면 2개 이상 합격하는 학생들이 생기게 됩니다.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나군의 경우에 비해서 다군의 충원율이 높은 건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다군에서 제일 높은 대학이 어디였다 그랬죠? 중앙대였고, 당연히 중앙대 다군을 쓰는 학생들의 분포는 가나군을 기준으로 보면 연고대 하위권 학과부터 서성한 라인을 쓰고 아마 중앙대, 경희대, 이대 정도를 쓴 학생들조차도 다군에서는 결국 중앙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나군에서 하나라도 본인이 마음에 드는 학교가 붙으면 빠져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뭐 보편적으로 중앙대 경영 같은 경우는 매년 한 예비번호 한 1200번까지 붙은 것 같아요. 뭐 대략 보면 한 100명 정도를 뽑는데 한 1200번, 1300번까지 보통은 돌아가는 거니까요. 한 10배수 이상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뭐 건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도 건국대에서 유일하게 다군을 뽑는 과거든요. 하나밖에 안 뽑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대부분 뭐 7배수, 8배수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문제는요. 충원율이 아무리 이렇게 높아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합격하는 학생의 합격선은 원래 그냥 중앙대나 건국대가 가나군에서 합격했던 것과 아주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아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지원 전략을 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 구도가 아마도 인문계열의 상위권 학생들이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좀 전에 일부에서 잠깐 보셨는데요. 서울대학교 인문계열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대략 한 500명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가군의 연고대가 가군에서 선발하는 정시 모집 인원은 인문계열의 경우 한 1,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실 수 있는 게 뭐예요? 자, 연고대를 가군에서 쓴 애들 중에 나군의 서울대를 쓸 수 있는 인원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서울대는 500명을 뽑고 연고대 인문계열은 1,500명을 뽑는다면 결과적으로 아마 연고대 상위권 학과를 쓴 학생들이 대부분 어디를 붙어요? 서울대를 쓰거나 붙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 이제 연고대의 하위권 학과, 뭐 문과를 기준으로 보면 주로 이제 어디겠어요? 뭐 어문계열 같은 경우겠죠. 또는 이제 인문대학의 뭐 철학과, 사학과 뭐 이런 정도의 학과들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아마 나군으로 따지면 서울대를 쓰기는 좀 어려운 점수대가 됩니다. 그럼 이런 학생들은 이제 대부분 나군에서는 어디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뭐 성균관대나 뭐 서강대나 한양대 정도를 쓸 수 있겠죠.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 대략 그런 구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인문계열에서 가장 높은 과는 대부분 경영학과니까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예비번호로 보면 한 120번까지 빠집니다. 보통 뭐 연대 경영은 제가 지금까지 보면 매년 예비번호 100번은 무난하게 붙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100번이 넘는 학생들이 대부분 어디 가서 붙었을까요? 서울대를 붙었겠죠. 뭐 그런 구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연대 경영은 한 100번 이상대가 붙고요. 고대 경영은 보통 한 6, 70번대까지 붙습니다. 그러고 보면 확실히 이제 공부를 좀 더 잘하는 학생들 구조에서 보면 고대 경영보다는 뭐죠? 연대 경영을 조금 더 선호하는 형태다. 뭐 이런 식으로 추합의 인원, 예비번호가 몇 번까지 돌았느냐를 판단하다 보면 대략 그 과의 수준이라든지 그 대학의 수준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는 고대 같은 경우에 이제 교과 우수라 그래서 이제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이 별도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양상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대 같은 경우 정시 모집 인원을 크게 늘린 건 아닙니다. 작년에 뽑았던 인원을 일반 전형과 교과 우수로 나눠 버린 거기 때문에 각각의 모집 단위로 보면 모집 단위 인원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합격선이 작년과는 또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이렇게 이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는 건 성균관대인데요. 좀 전에 구도에서 보시면 성균관대는 가군도 뽑고 나군도 뽑습니다. 즉 연고대와 같은 군에서 뽑는 과가 있고 연고대와 다른 군에서 뽑는 과가 있는데 이 그림으로 보시면 우리 베이지 색으로 표시가 된 군 이제 모집 단위가 연고대와 다른 모집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로벌 경영, 글로벌 리더학, 사회과학 계열이 꾸준히 연고대와 다른 모집군으로 형성이 되는데 좀 전에 구도로 보시면 연고대와 다른 모집군이라고 하는 글로벌 경영, 글로벌 리더, 사회과학 계열은 나군이잖아요. 그럼 가군에서는 대부분 어떤 학생들이 이 모집 단위를 쓸 수 있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대 경영이나 연대 경제처럼 아주 인기가 높은 상위권 학과를 쓴 학생들은 대부분 어디를 썼을까요? 나군에선
서울대를 썼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고대에서 어문 계열이나 인문과학 계열 쪽을 쓴 학생들이 대부분은 나군의 성균관대의 글로벌 경영이나 글로벌 리더, 사회과학 계열을 썼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에서 충원율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연고대하고 다른 모집군인 경우가 연고대와 같은 모집군인 경우보다는 어때요? 훨씬 더 높은 충원율을 기록하는 거는 대부분 글로벌 경영을 붙은 학생들이 가군에 만약에 썼다면 어디를 썼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연고대 꽤 괜찮은 과들을 썼을 확률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구도들을 보시면서 내가 약간 의외의 결과를 얻고 싶다 이러면 저는 정시 모집에서 충원율이 높은 과를 항상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가군이 됐던 나군이 됐던 다군이 됐던 다군은 뭐 약간 좀 이제 좀 특이한 경우고요. 가군과 나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내가 점수가 있는데 만약 점수가 1점이 모자란다라고 생각한다, 2점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어떤 학과를 써야 될까를 고민한다면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최근 3년간의 충원율을 이제 파악을 하시고 충원율이 높은 쪽을 선택하는 게 낫지, 충원율이 낮은 쪽을 선택할 때는 거의 예상되는 점수와 비슷하거나 1, 2점이 높은 상황에서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에 비해서 정시 모집은 가군과 나군과 다군의 모집군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어떤 것보다 좀 더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될 요소가 충원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구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문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과의 경우도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 연고대와 같은 모집군이냐 연고대와 다른 모집군이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 보시면 되고,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제 국민대 같은 경우인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상위 15개 대학을 벗어난 이제 제 표현으로 하면 보통 이제 수도권의 2그룹 대학들,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를 비롯한 그 아래쪽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가나다군을 골고루 뽑는 편입니다. 전체를 이제 통계를 내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저 분홍색으로 표시가 된 군이 다군입니다. 다군의 충원율이 매우 높게 형성이 되는 건 뭐겠어요? 상위 15개 대학은 아까 우리 인원 구조로 보면 뭐죠? 가나군이 훨씬 많이 뽑고 다군은 조금밖에 안 뽑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나군에서는 상위 15개 대학을 쓴 학생들이 다군에서조차 중앙대나 홍익대나 건국대를 쓰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다군에서는 어째요? 국민대를 비롯한 이제 2그룹 대학으로 밀려 내려오는 학생들도 꽤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학생들이 실제로 가나군에서 상위 15개 대학 중에 뭐라도 하나 걸리면 다군의 국민대는 빠져나가는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국민대를 내가 쓰려고 하는데 한 2, 3점이 부족한 상태다. 국민대를 내가 써야 된다면 저 같으면 가나군보다는 다군 쪽에서 선택을 하는 전략을 보통 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 15개 대학은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연고대하고 같은 군이냐 다른 군이냐, 또는 뭐 중앙대를 쓰는 학생들이라면 뭐 성균관대나 서성한 라인과 같은 군이냐 다른 군이냐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된다면 이제 2그룹 대학들을 쓰실 때는 이제 다군에 내가 뭘 쓸 거냐 나군에 뭘 쓸 거냐는 건 이런 충원율들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자연계열의 상위권이라고 하는 의대 라인에서도 꽤 비슷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제일 왼쪽이 가군 의대, 중간이 이제 나군 의대, 제일 오른쪽이 다군 의대입니다. 의대 라인도 당연히 뭐 다군이 제일 적어요. 그러다 보면 다군의 경우는 경쟁률도 높지만 사실은 충원율도 매우 높습니다. 제일 오른쪽 맨 위에 있는 인하대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그 오른쪽에 이제 숫자들이 써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숫자를 보세요. 183, 16 이렇게 써져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16은 작년 모집 인원이고요. 그 183은 뭐예요? 추가 합격자 예비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16명을 뽑는데 예비번호 183번까지 뽑았으니까 대략 한 11배수 정도까지 돌았죠. 이제 뭐 충원율로 굳이 계산하자면 1100% 이렇게 표현을 하는 표현이 되는데, 인하대 충원율이 높은 이유는 뭐겠어요? 다군에서 유일한 수도권 의대입니다.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겠죠. 뭐 순천향대 같은 경우도 다군에서는 꽤 인기 있는 삼령의이기 때문에 꽤 높은 충원율을 기록하는데, 자, 다군의 이제 대가대, 대구 카톨릭대 같은 경우는 13명 모집에 예비번호 22번까지밖에 안 돌았어요. 다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충원율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대구 카톨릭대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전형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올해는 바뀌었는데 작년까지는 탐구 한 과목만 반영을 했었습니다. 의대면서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는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죠. 이렇게 이제 특이한 케이스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기본적으로 탐구 한 과목은 거의 만점인데 나머지 한 과목을 망한 학생들이 있겠죠. 뭐 하나는 1등급인데 나머지 한 과목은 3등급이나 4등급이 되는 학생들이 있으면 대구 카톨릭대를 갔을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런 학생들은 실제 가군이나 나군에서 다른 대학에 합격할 확률이 그만큼 뭐죠? 적기 때문에 이 다군의 대구 카톨릭대는 다른 다군에 비해서 충원율이 굉장히 낮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올해는 대구 카톨릭대가 탐구를 2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작년하고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충원율이 지금 그 밑에 있는 계명대 같은 경우도 24명에 59명이니까 대략 한 200% 이상의 충원율이 돌았으니까 대구 카톨릭대도 그 정도 수준으로 좀 더 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충원율이 같은 그룹 내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그러면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시고 전년도 전형 방법과 올해 전형 방법이 뭐가 달라졌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시는 게 정시 모집의 입시 결과를 보는 이제 기본 핵심이고요. 제일 왼쪽 가군도 잠깐 하나만 좀 설명드리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그 아래쪽에 있는 숫자 뭐예요? 자, 8명과 44명 이렇게 돼 있으면 44명은 뭐죠? 모집 인원이고요. 8명은 추가 합격을 한 예비 인원입니다. 연대 의대를 붙었는데 등록을 안 한 인원이 몇 명이란 얘기예요? 8명이죠. 어디로 갔을까요? 뭐 서울대 의대 갔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대 의대는 30명 모집에 예비 번호는 없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붙고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연대 의대, 고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울산대 의대,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메이저 의대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빠져나가는 인원들이 생기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건 그 맨 아래쪽에 있는 울산대가 작년에는 추합이 한 명도 안 돌았다는 거죠. 추합이 그만큼 한 명도 안 돌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울산대 의대와 서울대 의대를 동시 합격한 인원이 없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그 메이저 의대 같은 경우는 추합 인원을 보면 그 대학의 수준들이 어느 정도 구분이 좀 될 수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올해는 작년까지 서울대가 과탐2 필수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원 조합인 학생들은 서울대를 쓸 수가 없었던 건데요. 올해는 이제 쓸 수 있게 되겠죠. 다만 우리 일부에서도 보셨지만 과탐2의 표준 점수가 워낙에 높고 서울대는 변환 표준 점수를 쓰지 않는 대학이기 때문에 과탐2를 보고 가산점을 받으면서 표준 점수도 높다면, 제가 볼 땐 뭐 올해도 아마 서울대를 붙으려면 과탐2를 하나 또는 2개를 한 학생들이 대거 붙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의대 라인만 놓고 보면 작년과 별로 달라진 면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있는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그 정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기 이전부터 이미 작년 4월 말에 발표가 된 그 시행 계획이라 그러죠. 여기부터 이제 쭉 나왔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일단 서울대가 좀 전에 말씀드린 과탐투 필수 해제가 됐고 과탐투를 보는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줬기 때문에 엊그제 이제 수능을 보고 지금 현재 가채점 상황을 보면 중간 정도의 학과들도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과탐투를 한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한 구도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표점 자체도 높은데 모두 줘요. 가산점도 주기 때문에 그거를 원원 조합의 학생들이 뒤집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도 하여간 쓸 수 없었던 학생들이 쓸 수는 있잖아요. 쓸 수 있다는 것들이 이제 조금은 변동이 될 거고, 그리고 고대도 마찬가지죠. 교과 우수 전형이라는 게 생겼다는 건 두 가지의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원래 예를 들면 10명을 뽑던 과가 있으면 교과 우수로 한 3명을 빼냈고 한 7명을 일반으로 뽑다 보니까 각각의 모집 단위의 인원 자체가 어때요? 좀 작아졌죠. 이제 그게 이제 올해는 조금 달라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모집 인원이 적다 보면 학생들은 좀 망설이는 면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점수가 한 5점이 남으면 굳이 3명 뽑는 과 쓰기 좀 찝찝하잖아요. 차라리 15명 뽑는 과를 쓰는 게 조금 더 안정감이 있죠. 이 모집 단위의 인원이 줄어든다는 건 심리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점수가 조금 모자라는 학생들이 어때요? 좀 모험성을 갖고 상향 지원을 할 때는 어떤 과를 써라? 모집 인원이 좀 작은 과를 쓰는 경향을 갖습니다. 고대는 교과 우수를 만들어내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면들이 조금 이제 특징이 될 거고, 나머지 중에 뭐 아까 성균관대 다군 모집 신설은 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특징. 성균관대 굉장히 독특한 학교예요. 내년이죠. 내년에는 다군의 글로벌 경영하고 글로벌 바이오메디칼이라나요? 우리 글로벌 그 성균관대에서 제일 인기 있는 학과들이 내년에 다군으로 갑니다. 근데 더 웃긴 건 그 다군으로 가면서 다군은 아까 우리 대구 가톨릭대처럼 탐구 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성대가 아주 이를 갈고 전형을 지금 바꿔나가고 있는데, 올해는 하여간 전형 방법은 똑같은데 기본적으로 다군이 신설됐다는 정도. 근데 기존에 있던 과들은 움직이지 않았고 올해 신설학과 2개가 이제 다군으로 갔다는 거, 그 정도 아마 특징일 것 같습니다. 경희대에도 좀 특징적인 거는 광역 모집을 좀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뭐 사회과학 광역, 이게 어느 대학이 현재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모집을 하죠? 이화여대가 이런 모집을 하죠. 인문계열 광역, 자연계열 광역 이런 식으로 묶는 것처럼 경희대가 올해 이제 광역 단위 모집을 하는데, 다만 그 약간의 차이는 뭐냐면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엔 아주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과들을 묶어버리고 다른 개별 학과는 모집을 안 하는 데 비해서요, 경희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개별 학과 모집은 따로 합니다. 거기에 이제 광역 단위 모집을 하기 때문에 아까 고대하고 약간 비슷한 특징인데, 개별 학과를 모집할 때는 인원이 작년보다는 어때요? 좀 줄어 있는 상태고, 대신에 이제 사회과학 광역이나 뭐 ICT 광역, 생명과학 광역 요 3개의 광역 단위는 모집 인원이 조금 많아졌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2그룹 대학 중에는 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학교 중에 가톨릭대가 올해 이제 표준 점수에서 100분위로 좀 바꿨다는 게 아마도 특징일 것 같아요. 그 정도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주요 대학의 수능 반영 비율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를 제가 해드렸는데, 인문계열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제가 정렬을 한 거냐 하면 수학 국어 비율이 낮은 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저 비율을 보시면 국어분의 수학의 비율이 낮다는 게 제일 위에 뭐가 있죠? 성균관대가 있습니다. 국어는 35%, 수학은 30%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저런 학교들은 누가 가는 게 유리할까요? 수학은 조금 못 봤어도 국어를 굉장히 잘 봤다면 아주 유리한 학생들이 되는데, 인문계열에서 맨 아래쪽에 보시면 한양대 상경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그 비율을 보시면
국어가 30이고 수학이 얼마예요? 40이죠. 그러면 한양대 상경은 누가 가는 게 유리할까요? 국어는 좀 못 봤어도 수학을 잘 본 학생들이 가면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2022학년도에 수능이 통합된 다음에 우리가 계속 얘기가 되는 게 뭐예요?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교차 지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한양대학교 상경이나 중앙대학교 상경, 경영이나 경제학과 이런 학과들이 이과 학생들의 비율이 매우 높죠. 보통은 뭐 전체 모집 인원의 한 60%에서 높은 과들은 보통 한 80%까지 이과 학생들로 채워지고 나머지 학생들이 문과로 가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건 아무래도 이과 학생들은 국어보다는 무슨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아요? 수학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성균관대나 연세대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중앙대 상경이나 한양대 상경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뭐 전략적으로 보면 변환 표준 점수에서도 문과 학생들에게 되게 유리하게 주는 편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수학의 비율을 좀 떨어뜨리면서 5%가 떨어진 거거든요. 작년엔 저게 이제 35였어요. 국어 수학 비율이 같았는데 올해는 수학을 5% 떨어뜨리면서 국어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바꾸면서 웬만하면 우리 학교 교차 지원하지 마세요 이런 걸 아예 그 전략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면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변환 표준 점수 표라는 거예요. 변환 표준 점수의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 하면요.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만점을 받았다. 내가 탐구 과목에 만점을 받았다 그러면 표준 점수가 쭉 정해집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생활과 윤리가 72점이었다면 동아시아사는 65점이었어요. 똑같이 50점을 받은 학생들의 표준 점수가 몇 점까지 차이가 나요? 7점까지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100분위가 같으면 어떤 표준 점수를 받든지 동일한 점수로 취급한다. 이게 이제 변환 표준 점수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를 100을 받은 과목이라면 원래 자신의 표준 점수와 상관없이 몇 점을 주는 거예요? 다 70점을 주는 거죠. 그럼 생활과 윤리를 본 학생은 몇 점이 줄어든 거예요? 2점이 줄어든 거고 그 정치와 법을 선택한 학생은 원래 표준 점수가 몇 점이죠? 74점인데 변환 표준 점수로는 몇 점을 주는 거예요? 70점을 주는 거니까 몇 점이 깎이는 거예요? 4점이 깎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쉽게 생각하면 과탐을 기준으로 하면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과탐 2를 봤을 때 표준 점수 어떨까요? 높겠죠. 뭐 79점 막 80점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분위는 얼마예요? 100이 나오겠죠. 그러면 과탐 1에 100분위 100인 학생과 실제 변환 표준 점수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동일하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과탐 2를 만점 맞은 학생은 변환 표준 점수 표를 쓰게 되면 원래 자기 그 표준 점수보다 아마 7, 8점이 낮아질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표준 점수를 쓰니까 79점이면 79점을 그대로 쓰지만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 학교를 가게 되면 79점이 아니라 뭐 70점이나 71점이나 이렇게 깎일 확률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은 표준 점수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학교가 뭔지는 지금 보여드리는 4개 대학이 다 조금씩 다른 거 보이시죠? 이 변환 표준 점수표가 발표가 돼 봐야 정확하게 내가 어느 대학을 갔을 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불리할 수 있다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근에는 원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적인 방식을 안 쓰고 조금은 학교마다 이제 문과가 됐던 이과가 됐던 가감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면서 실제 변환 표준 점수표가 발표가 되고 나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게 조금 더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제 얘기의 이제 마지막 얘기는 경쟁률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표는 정시 모집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작년하고 조금 달라진 점이 작년에는 전체 모집 기간이 5일이었는데
올해는 요게 4일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학 입시 일정은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표에서 사실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올해 아마 내년이죠. 내년 2월 달에 설 연휴가 2월 말 쪽으로 있어요. 2월 15일이 14일부터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 설 연휴가 조금 뒤로 가면서 정시 모집의 일정을 설 연휴 전에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2월 13일로 끝내다 보니까 정시 모집의 전체 기간이 좀 줄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원서 접수 기간을 하루 줄여버렸습니다. 근데 뭐 제가 보면 조금 특징적인 거는 고대인 것 같습니다. 고대가 작년, 재작년까지 계속해서 어때요? 연대나 서울대보다 이틀 뒤에 마감을 했었거든요. 올해는 같이 마감을 합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 계속 뭐예요? 연대와 고대가 모집군이 같습니다. 가군이기 때문에 서울대는 어차피 나군이니까 뭐 따로 써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연대와 고대를 쓸 수 있는 성적이 됐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연대를 과연 먼저 써버리고 말 거냐 아니면 기다렸다가 고대에서 뭔가 경쟁률을 좀 볼 거냐 이런 이제 고민을 했다면 올해는 이제 동시에 마감을 하기 때문에 연대와 고대를 그날 당일에 이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차이인데 아까도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대가 올해 전형을 좀 바꾸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복잡한 선택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일 오른쪽에 주황색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모든 대학들은 정시 모집이든 수시 모집이든 마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경쟁률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서울대는 3시, 연고대 같은 경우는 보통 2시에 이제 마지막 발표를 하는데요. 마지막 발표를 하고 최종 마감 때까지 몇 명이 원서 접수를 했느냐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 건데 이제 위에 있는 2개는 문과의 수시 모집이고요. 세 번째 게 문과의 정시 모집.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과의 수시 모집 2개와 맨 아래쪽은 이과의 정시 모집입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매년 동일하게 3일간 원서 접수를 합니다. 수시, 정시 동일했고요. 경쟁률 발표 시간도 동일했습니다. 항상 11시, 3시 이렇게 2번의 경쟁률 발표를 하기 때문에 비교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 주황색만 놓고 보시면 인문계열의 정시는 전체 지원자의 52.5%가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3시간 동안 원서 접수를 해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있는 파란색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등록한 학생이니까요. 결과적으로 보시면 마감일 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등록한 학생이 전체 지원자의 거의 한 70%가 이때 원서 접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감 전날까지의 경쟁률은 별로 중요한 의미가 아니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시 모집에 비해서 정시 모집은 마지막까지 눈치를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경쟁률 변화가 이제 작년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문과의 경쟁률 변화입니다. 인류학과죠. 인류학과 이제 지역 균형의 경우가 마감일 오후 마지막 오후 3시에 1대1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6.57대1로 가장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가장 높다고 해봐야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 9월에 수시 모집 때 경쟁률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시 모집의 일반적인 경쟁률은요. 서울대나 연고대라면 한 4대1 미만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5대1을 넘어가면 꽤 높은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지금 이제 문과 경쟁률 보시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성향을 보면 문과와 이과는 조금 성향은 틀립니다. 어느 쪽이 눈치를 좀 더 많이 볼까요? 문과가 좀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린 이제 마지막 그 경쟁률 인문과 자연의 마지막 날 경쟁률을 보시면
문과와 이과의 성향이 조금 다른 거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문과에 비해서 이과의 경우는 조금 경사가 어때요? 조금 더 완만하죠. 그래서 저는 뭐 수시 때도 마찬가지지만 문과 학생들의 경우는 과를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아이가 경쟁률이 좀 낮은 과에 가서 어떻게 좀 의외성을 좀 보고 싶다 뭐 이런 표현인데, 저의 경우로 보면요, 마지막에 경쟁률이 높아지는 것이 입시 결과 합격선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마지막에 경쟁률이 폭발하는 경우가 전년도에 비해서 합격선이 떨어지는 경우도 생겨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원서를 넣는 학생들은 대부분 어떤 학생들이에요? 점수가 남아서 쓰는 학생보다는 뭐죠? 점수가 좀 모자라는데 눈치를 계속 보다가 막판에 던지는 거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훨씬 더 많다 보면 오히려 최종 합격선은 떨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경쟁률을 보시긴 할 거예요. 제가 보지 말라 그래도 아마 보시긴 할 건데, 막판에 경쟁률이 너무 낮은 거라 그래서 몰리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뭐 좋은 결과를 얻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확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낮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결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어차피 서울대를 쓰기는 점수가 부족하다, 그러면 과연 어떤 과를 써야 될까 뭐 이런 건데, 저는 뭐 항상 그 눈치를 꼭 봐야 된다면 서울대를 내 점수로 결코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의외로 낮은 학과보다는 뭐죠? 높은 학과를 쓰라고 권장은 해요. 특히 이제 서울대보다는 연고대 쪽에서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경영이나 경제 쪽에서 이제 펑크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건, 점수가 웬만큼 안정감 있는 애들은 그렇게 훅 하고 높여서 쓰기가 어때요? 어렵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연대 경영을 쓰기엔 2점 부족한데 연대 불어불문을 쓰기에는 3점이 남는다 이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같으면 연대 경영을 쓰기 위해서 한 장을 버릴 거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합격선 라인이 형성되는 과들은 대부분 그 점수에 맞춘 학생들이 많이 쓰지만, 가장 높은 과들, 예를 들면 문과로 따지면 경영 경제, 이과로 따지면 최근에는 뭐 펑크가 많이 나는 과가 어디예요? 컴퓨터 관련 학과들이 펑크가 많이 나죠. 서울대 컴공도 한 2, 3년에 한 번씩은 펑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들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하여간 여러분들이 잘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정시 모집에 대한 얘기를 이 마지막 경쟁률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한 2시간 정도, 그죠? 네, 한 3분 전에 제가 끝냈네요. 2시간 동안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 이 그 설명회는 지금 얘기가 아마 추후에 정확한 일정은 아닌 것 같은데, 보통 제가 경험을 해보면 하루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주말이니까 다음 주쯤에 그 유튜브로 아마 다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부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 막 팍팍팍 지나가셨잖아요. 자료집 차근차근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11월 21일부터 그 교육지원센터에서 그 1대1 컨설팅을 계속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신청하고 1대1 컨설팅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올해 입시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준비보다는 어떤 이제 결실을 맞는 기간입니다. 모두 좋은 결과들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명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